예,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정치는 여야 협치의 실정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문재인 정부 1년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외치, 내치 1년 안에 모든 걸 다 평가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잘한 일, 또 잘못한 일, 아쉬운 일 많은데 두 분께 간단히 평가를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1년 전 정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사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1주년 돌아보면 그래도 국민들이 현재 지지율을 보면 70% 후반에서 80% 후반까지 이렇게 오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기대를 심어준, 희망을 심어준,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지 않고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1년이었었고요. 예. 특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제반 분야에 그동안 무너졌던 시스템, 대기업에게 뭐 강제 모금을 하고 경제를 완전히 사실상 시스템을 망가뜨린 상황에서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이 많이 기울어졌다. 예.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다. 외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평창 올림픽, 또 일본 관계, 중국 관계 전반적으로 본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본다면 대미 관계 외교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국회 문제, 협치 문제가 역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야당이 뭐 단식 농성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경제와 민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과제로 현재 남겨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김 교수가 말씀하신 긍정적인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일단 국민들의 어떤 생활적인 문제 그리고 실업률의 문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한 게 자신의 사무실에다가 이제 이 전광판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각 실업률이라든지 일자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실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어떤 활력 이것도 상당히 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의 정상화가 여전히 과제다.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도 사실 여의도 정치는 거의 이제 회복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물론 대통령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야지만이 뭔가 종결적으로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협치의 어떤 그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5년 내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아마 개헌 논의도 같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6월 개헌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뭐 협치 이야기도 했고요. 글쎄요, 국회 정상화 과정에 이제 물론 그 여야가 대립 속에 뭐 개헌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시각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지금 국회의 청와대 또 당청정 관계, 그러니까 내치 부분만 보자면요, 정치 부분만 보자면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또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좀 주도를 더 해야 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나 이런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도리어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해주고 어떤 국정의 이슈를 선점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역할을 집권 여당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야당의 경우는 사실상 지방선거라든가 또는 보수 진영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다 모아도 20% 정도의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지금 이 부분을 지방선거와 향후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극렬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협조를 구하기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고요. 지금 상당한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학에서 보면요, 취임 1년 이내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향후의 재정이라든가 또는 입법의 틀들을 만들어가면서 국정을 주도해야만 2년차, 3년차에 이제 성과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어떤 협치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 법안에서는 뭐 이번 뭐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가 헌법 개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민생 법안 모두가 지금 자초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와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한 노력. 설득의 야당도 노력.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능력 있는 야당을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천막치고 길거리에 들어눕는 야당으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전격적인 좀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더 진중하게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8일째 단식 농성 오늘 병원에 이제 급기야로 이제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그 협상에 테이블에 나서야 할 원내대표가 단식 농도 중에 지금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쪽에서 같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상황은 공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결국 여당이 사실 야당을 좀 적폐로 규정하는 문제,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게 결국은 뭐 지금 야당을 그렇게 비난해봤자 어차피 국민들이 만들어준 지금 의석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한 상태에서 야당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당의 태도는 보면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따라와라라는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풀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검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처음에 경찰 수사와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특검을 안 받을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그 많은 특검들을 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정책 해결을 봐왔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여당이 왜 특검을 자꾸 받지 않는 것인지 그런 걸 좀 전향적으로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력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 특히 야당과의 어떤 대화 채널, 야당과의 어떤 타협 채널, 그러려면 사실은 뭔가 협상은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만 놓고 당신들은 나쁘다, 즉 내로남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국은 좀 풀어나가기 힘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좀 저는 결자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뭐 특검의 조건을 다느냐 마느냐 그 문제 뭐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하지만 아직 문제고 있고 특검의 내용, 명칭 이런 부분도 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 쪽에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이 현재 굉장히 극렬한 방식으로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마쿠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접근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을 좀 더 배려할 필요도 있고 야당도 마지막 카드, 현재 상황이 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의 사실은 적자를 놓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제는 3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 살아남느냐의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의도가 지금 현재 없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도 70 내지 80%는 야당의 입장을 세워주고 여당도 이미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또는 청와대에서도 이미 받아들이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 선거용으로 쓰이는 정략적인 흐름은 경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야당의 입장을 좀 세워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하면서 협치가 조금 아쉬웠다 하는 내용을 하면서 현재 국정 상황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쉬운 게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인사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짧게 좀. 자, 청와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걸 최근에 이제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부분이 인사 문제와 관련했습니다. 저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많은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참 그 어떤 인사에 많이 기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정말 탕평 내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사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측근이나 또 어떤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실 기용을 했고 또 인사 검증도 보면 예전 청와대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벌써 9명의 장차관급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될 텐데 문제는 자꾸 내 사람만 쓰겠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 지금까지 뭐 삼고초려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이제 2년 차에는 좀 더 인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 않건 간에 그분을 좀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서 좀 인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인사의 폭을 분명히 넓혀야 됩니다. 중도 진영이라든가 보수 진영 인사들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삼고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역시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4명 중에서 6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낙마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미투라든가 새로운 검증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대신에 긍정적인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조난 자료라든가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 결국 국내 정치에 자칫 쓰이고 국정원 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인재를 더욱더 발굴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검증의 시스템을 결국 청와대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인사 자료 검증하는 그런 문항지에 가서 70여 쪽인데 거기에 없다고 해서 검증을 못했다. 이거는 국민들께 사실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의 폭도 넓히고요. 그 내용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해나간다면 그리고 여당 야당이 협조를 얻어서 정말 좋은 인사들 정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권 2년차, 3년차 넘어가면 이분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 그런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칫하면 네 곳의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자 이게 왜 이렇게 터진 겁니까? 참 이게 지금 극단적인 상황인데요. 14일까지 사실은 이제 의원직 사퇴를 국회가 해야 되는 회기 중에는 사실은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지만이 사퇴가 되거든요. 물론 입후보 하면은 이제 의원직은 자연스럽게 입후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근데 문제는 14일까지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 4월로 넘어가거든요. 국회의원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군데 지역을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국회의원 없이 치러지는 것이고 국회 의석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직권 상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의장이 일단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야당이 또 극렬히 반대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좀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14일까지 이게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일단 정세균 의장이나 다 노력은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안 되면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꼭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4월까지 그러면 국회의원을 빈자리를 방치하는 것, 이거 국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최소한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의회가 돼야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술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